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알겠죠?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뭐 조금 그래도 방학 동안에 풀어봤다고 약간 정확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뭐 매산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몇 분의 시간을 써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보통 모의고사를 풀 때나 그 외에 다른 문제집을 풀 때는 그런 게 많이 없기는 해요. 알겠죠? 그러면 시간 배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국어는 바로 지문 플러스 문제, 요게 일종의 한 개의 세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국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은 지문에다가 문제수가 3문제 또는 4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지문이 있고 여기에 문제수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문학 독서를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수가 3, 4문제짜리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도 비교적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 묻는 것도 문제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중심으로 묻게 돼요. 좀 굵직굵직한 걸 위주로 묻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일일이 하나 세세하게 좀 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조금은 떨어지긴 해요. 알겠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수 더하기 3, 4분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3문제짜리는 짧게는 6분, 그렇지? 4문제에서는 길게는 한 8분 정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 5, 6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지문도 길고 문제도 조금 문제수가 많으니까 세세하게 물어봐. 특히나 이제 6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독서에서 보면은 주제복합 지문이 6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문을 좀 더 방대하게 읽고 세세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수 더하기 5에서 6분 정도를 하면 돼요. 그럼 5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뭐 최소 10분에서, 그렇지? 6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최대 12분 정도. 딱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딱 맞아. 알겠습니까? 실제로 고2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1번부터 15번까지는 화작문이 들어가.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솔직히 최대 15분 정도 사용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독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독서랑 문학이 섞여 나오지만 독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문이 3지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15문제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주제복합 지문 하나 6문제, 그쵸? 그 다음에 지문 하나에 4문제짜리 하나, 5문제짜리 하나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쵸? 그럼 4문제짜리 여기 계산대로 8분 정도 쓰고, 그치? 6문제짜리 한 12분 쓰고 5문제짜리 한 10분 쓰면 벌써 여기서 30분이 나와요. 그죠?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야. 문학은 대신에 4지문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현대시 복합지문 같은 경우가 보통 한 3문제짜리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뭐 고전소설, 현대소설 같은 소설지문에서 문제 4개짜리 2개 정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8문제, 11문제, 그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 다음에 주제, 문학도 이제 요즘은 그 갈래복합 지문들이 있잖아. 시랑 산문이랑 막 복합해가지고, 그치? 그런 것들짜리가 이제 또 한 4문제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1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3문제짜리 해가지고 계산해서 한 6분, 7분 정도 잡고, 4문제짜리 역시 해가지고 한 8분 정도씩 24 벌써 이러면 30분이 나와요. 딱 75분 나오잖아. 그치? 국어가 80분이에요. 5분은 당연히 OMR 카드 작성하고 최소한 간단하게 체크 정도 한 번 더 이제 어려웠던 거 한 번 더 체크하는 정도 시간은 5분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풀어야 시간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뭐 화작문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독서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알맞게 쓰면 참 좋지만 실제로 사람이 그런 경우는 거의 한 전국 학생의 0.1%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그 차선책으로 선생님은 뭘 제시를 하냐면 강점을 더 강화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에 자신 있어. 그러면 문학에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세요. 빨리빨리 풀어버려가지고 자신 있는 분야니까 알겠죠. 먼저 문학부터 먼저 찾아서 풀어버리는 거 알겠지. 그리고 최대한 거기서 한 4분, 5분 정도 아껴버리세요. 그러면은 독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자신 없는 독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4분, 5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알겠죠? 화장문도 15분이지만 솔직히 조금 바짝 제대로 해놓으면은 쭉 읽으면서 그러면 10분 안에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학이랑 화장문에서 벌써 10분이 아껴지면은 독서 푸는데 거의 40분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훨씬 더 독서가 여유 있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볼 때도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정확도가 올라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 물론 다 잘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이렇게 자기 강점을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문학에서 이렇게 잘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항상 시간 체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3주차. 그쵸? 3주차가 바로 작년 수능 지문입니다. 바로 2024년 고3 11월 수능 이제 그 지문을 이제 여기다 실어놨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제 바로 주제복합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개항 이후 개화 개념의 변화. 요 부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이제 조금 배웠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보도록 합시다. 자,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자, 척사파 한 번 좀 들어봤죠? 그렇지?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 그렇죠? 바로 뭡니까? 척화비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빗장을 완전 가둬뒀던 쇄국 정책을 했었잖아, 그렇지? 바로 그 흥선대원군의 입장을 뭡니까?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척사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내용은 사실은 이제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자, 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계물 성무와 화민 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그렇죠? 개화는 바로 계물 성무라는 말과 화민 성속에서 개화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거는 개화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개항 이전에는 개화의 개념이 어땠다? 바로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던 게 바로 개항 이전의 개화의 의미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추론적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글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그렇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가 바로 개화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개항 이전에는 개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다? 누구? 그렇지, 통치자. 바로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항 이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개화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통치자, 즉 왕이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자가 변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국가의 뭡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자가 개화의 그런 생각으로 교화시키는 게 개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개항 이후 그렇죠? 개항 이후에서 이제 개항 이후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자, 개항 이후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다?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개화의 의미가 뭐가 되었다?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이 개화의 주체는 주체. 누가 개화가 돼야 되나? 나 자신. 알겠습니까? 통치자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냥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개화다라고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다? 서양 문물 수용이
이꼴 개화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화 주체는 바로 누가 된다? 바로 개인이 된다는 거죠. 개인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뭐 사극 드라마 중에 뭐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치? 거기서 보면 어때? 당시에 막 한복 입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 서양식 옷 입고, 그치? 거기서 주인공 중에 한 명 여자도 막 그 양장 입고 뭐 양 구두 신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막 모던 보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제 서양에 대한 좀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고, 서양 걸 받아들이는 게 신식이다, 트렌드다,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 자, 여기에 보면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이모군란이 어떤 사건이었어?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정확히 잘 몰라? 바로 뭐야? 신식 군대의 그런 차별적 대우에 반발해서 90군대가 그 반란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알겠습니까? 90군대가 차별을 받는다. 우리들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대우 해주면서 신식 군대만 좋은 대우를 해주냐, 이렇게 했었던 차별이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유는 어떻게?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그렇죠? 고종 임금이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 순보를 발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문 이름이죠. 그렇죠? 자, 이 신문에서 제시한 개화 기념은 바로 뭐다?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가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자리 잡은 개화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자, 이모군란 이후의 특징이 바로 뭐다? 사람들 개개인이 바로 뭐다?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것이다라는 인식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것. 즉 바로 뭐다? 이모군란 이전까지는 그래도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그치, 왕의 것, 임금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국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이 이모군란 이후에 한성순보가 발간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그렇죠? 통치자에게서는 바로 뭐다?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개화 개념의 변화, 요 부분이 이제 글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렇죠? 바로 개항 이전에 개화 개념은 바로 뭐였다? 바로 통치자의 통치행위였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플러스 바로 뭐다?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요거를 의미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개항 이전에는 바로 뭐다? 개화의 주체는 통치자였다. 왕이었다. 즉 왕이 신경 쓸 일이지 백성이 신경 쓸 일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개항 이후에는, 그렇죠? 자, 바로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개화라고 하는 것은 이꼴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바로 뭐다? 개화의 주체가 바로 개인으로 일종의 바로 뭐다? 왕에서 확장이 되었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바로 이런 차이점이, 이 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각각의 개념들의 차이점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추론적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글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요 시기까지는 여전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시기까지는 여전히 바로 뭐다?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이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는 바로 뭐다? 고종이 자강 정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한성 순보를 발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 속에서 개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서양 기술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 발달 플러스 풍속의 진보, 요 두 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바로 뭐다? 바로 인민이 바로 누구다? 바로 독립 주권의 소중함 깨닫는 의식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주권의 의미가 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수용 가능한, 그렇죠? 문명의 장점을 수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점은 어때? 바로 개화 이전의 그런 모습과, 그렇죠? 약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개화 이전에는 그냥 지식만 확장하라라고 했다면은 이모군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더 의미가 확장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결에서는 개항 이전의 모습을 여전히 통치자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그걸 좀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바로 개화당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개화당의 한 인사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은 개화당 전체 생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는 바로 뭐다? 개화는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성문화된 규정이 뭘까? 아예 법률기록 발표된 어? 발표되어 있는 발표라기보다는 아예 딱 법전이라고 해서 법으로 못을 박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따지면은 얘랑 가장 가까운 정치 방식이 바로 뭐냐면 입헌군주제라는 거죠. 왕은 있지만 사실상 왕이 마음대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왕이 있더라도 어떻게? 오로지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왕이 아니다. 실제로 아직도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국, 그렇죠? 영국은 이제 입헌군주제에서 조금 변화를 하긴 했어. 왜? 여전히 이제 왕의 입김이 좀 강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일본은 좀 완벽한 입헌군주제죠. 왕은 사실상 천황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천황은 그냥 일종의 일본의 상징으로서 이제 가문으로 세습하면서 있는 거고, 실제 정치나 모든 권한은 총리한테 있죠. 그래서 총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나라들이 다 입헌군주제야. 태국도 그렇잖아. 태국도 태국 총리 하잖아. 그렇지? 그게 태국도 사실은 왕가는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 개왕 실현 실행 주체는 여전히 어때? 여전히 왕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에 사라진 것은 바로 다섯 번째, 갑신정변에서였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전까지는 그래도 왕의 역할이 사실 상당했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개화 개념에서는 여전히 왕의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갑신정변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 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어떤 걸 주장을 했는지 봅시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즉 갑신정변은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 요거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표상이 되었다라는 거지. 자, 이게 바로 갑신정변의 부정적인 영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니 사회적으로도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갑신정변은 조금 3일차나 이런 말 하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상 개인의 그런 욕심을 위한 좀 반란이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좀 더 강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6.1주는 서유 권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고 등의 개화 개념은, 그렇죠. 그래서 갑신정변으로 그래도 개화 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는데, 그거를 벗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대한매일신고와 같은 신문들이 발행이 되면서 여기서 제시한 개화 개념은 바로 뭐다?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 이것이 개화의 개념이었다. 즉, 여기서는 그래도 개인이었어.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말고였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국가 구성원 전체가 개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의 개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좀 더 일종의 뭡니까? 전체주의적인 모습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그쵸? 자, 개화당은, 그쵸? 자,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절차, 실현 등, 그쵸? 핵심은 바로 뭐다?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개화당의 핵심은 바로 뭐다? 여전히 개화의 주체는 여전히 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은 핵심은 바로 뭐다? 풍속의 진보, 그 다음에 통치 방식, 변화, 이런 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갑신정변에서 왕 꺼져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랬는데 부작용이 바로 뭐였다? 그렇죠? 바로 통치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플러스 개인의 사욕이 합쳐지게 되면서 바로 뭐다? 개화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버렸다. 똑똑해지더니 지 이익만 추구하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개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 6.1준이 서유 경문을 저수를 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바로 뭐다? 대한 매일 신보가 가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장한 개화의 개념은 바로 뭐다? 개화는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실행 주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근대 주권, 국가 주권이네. 쏘리. 근대 국가 주권을 위한, 그렇죠? 구성원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 국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개화를 실행을 하는 게 정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글이 좀 어려운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개화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큰 설명 없이 그냥 조금씩만 제시하고 확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그렇죠? 을사늑약 이후. 그렇죠? 을사조약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그치? 자,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때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바로 뭐다?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개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뭐다?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를 이룬 나라였으니까. 이 사람들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뭐 그때 당시로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고, 사실상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외국노들에 의해서 나라를 팔아먹게 되면서 이제 일어난 조약이다 보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일종의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알겠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짓이 일본 자기들이 당한 짓이랑 똑같았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흑선 내항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앞바다, 도쿄 앞바다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검은색 그 영국 함대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국 함대 세대가 들어왔는데 공격은 처음에 안 했어. 근데 일본인들이 겁먹고 공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 함대가 이제 그 일본을 다시 공격하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이제 사실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걸 빌미로 이제 그 배 함선에 대한 그 배상권을 요구하고 개항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똑같은 짓을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강화도에서 뭡니까? 일본 그 배에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파손됐다고 배상금이랑 개항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지네들이 당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에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중고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라는 것. 즉, 백성들이 스스로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명 자체가 주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서 문명 자체를 더 우선시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중고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그렇죠. 자, 8번째 바로 박은식의 주장이 등장을 하죠. 박은식은 바로 뭐다?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을 하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의 기본 전략은 바로 뭐다?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을 하되 그렇죠. 근데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바로 이거죠. 바로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물질과 문명을 어떻게 봤다? 그렇죠. 분리해서 봤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물질과 문명을 다 하나로 봤는데 박은식은 두 개를 따로 봤다는 거죠. 물론 서양의 과학이 발달하고 참 좋아.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좋아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동양의 것이 훨씬 좋으니까 동양의 것을 이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계승하는 해야지 우리가 조화롭게 뭐 서양의 그런 그 개화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박은식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그래서 근대의 주체는 바로 뭐다? 과학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이자 또 반면에 실천적인 도덕을 수양할 수 있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박은식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역시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7번 그렇죠? 을사 늑양 이후에 대한 자강회가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얘네들은 근대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어떻게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플러스 핵심이 바로 뭐다? 일본의 지도를 수용해야 된다. 여기서 지도는 맵 아니야. 알겠죠? 가르침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문제점은 뭐였다? 저 바로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인식의 중거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뭐다? 박은식이 주장한 개화 개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근대 국가
건설에 플러스 바로 뭐다? 새로운 주체 형성을 추구했다는 거. 즉 기존에 주장하던 주체의 개념은 박은식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거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박은식은 바로 뭐다? 물질적 측면 이것이 이꼴 과학인데 이 과학의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서양으로부터 수용을 해야 된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정신적인 측면은 바로 철학이 되고 이 철학은 오히려 어떻게 기존에 우리가 이어오던 유학을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고, 자,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바로 개화의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 인식을 한 최초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박은식이 주장한 근대의 주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동시에 플러스 바로 뭐다? 실천적, 그렇죠? 도덕 수양의 주체여야 한다. 지금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박은식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대 시대에 개화라고 하는 개념이 개항 이전부터 이제 박은식 때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가를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사실상 8개의 개념을 제시를 한 그런 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너무 많은 양이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제시가 되니까.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글 속에서 이렇게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숨겨진 그 지식을 발견해야 되는가라는 걸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학을 보도록 합시다. 중국이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그렇죠? 아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어? 마약이 한번 싹돌. 정부랑 파리가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영국이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실시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근데 사실 그 영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물건들이라고 하는 게 매혹적일 수밖에 없어서,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양식의 도자기,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그런 차, 그렇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옷감, 비단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서양과 이제 그 중국 사이에 그 무역이 확대되면서 일종의 그런 그 대중무역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을 하게 돼요.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거죠. 즉 파는 양보다 사가는 양이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그 결단을 내린 게 인도를 통해서 우회해서 중국의 아편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게 되고, 당연히 마약이라고 하는 건 뭐야? 중독되면은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영국의 대량의 인이 다시 또 영국으로 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인도를 약간 자기네들이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도를 우회해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아편을 공급을 하고 그 은이 이제 인도를 통해서 다시 영국으로 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에 열받은 중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게 바로 아편 전쟁이 있는데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은 수용했어. 근데 청일 전쟁까지 패해보니까 이제 기술만 수용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진정한 근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바로 뭐다? 중국에서 서양들은 기술과 과학 정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과학자가 바로 옌푸죠. 그렇죠? 자, 옌푸라고 하는 사람은 뭘 주장했다?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1차 세계대전 직전인 그런 시기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식민지 그 쟁탈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뭐다? 이 양육강식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그렇죠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옌푸가 정신적 자질 중에서 무엇을 바로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모든 것 과학을 바탕으로 봤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자, 말은 어렵지만 얘도 우리가 내용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알겠죠? 왜? 인과 실증 방법이 뭔지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인과 실증 방법이 뭐겠어요, 혹시? 인과가 뭐겠어? 원인과 결과. 실증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그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인과 실증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서양에서 유행했던 경험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서양 사회에서도 이제 그 중세 시대,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중세 시대에는 모든 게 다 신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뭐든 다 발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왜? 과학이 발전하려면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많아야 돼. 그치? 왜 나뭇잎은 떨어질까? 뉴턴이 왜 사과는 떨어질까? 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듯이, 그치? 항상 왜라는 질문이 전제가 돼야 과학은 발달하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왜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그치? 나뭇잎이 왜 떨어져?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왜 되고?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6세기 후반, 그렇죠? 17세기 이때 들어서면서 르네상스가 이제 서양 사회를 덮치게 되고, 그 르네상스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발달한 게 바로 경험주의입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뭐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주의가 이제 특히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지금과 같이 직접적으로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야지만 인정을 받는 이런 거는 일종의 경험주의의 전통이 이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지금도 그러잖아. 직접 연구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만 저 과학적인 이론이나 지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일종의 인과 실증주의, 즉 경험주의에서 비롯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는 그 옌푸라고 하는 사람은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가 뭐다? 과학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론할 수 있죠. 옌푸는 전통 학문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그쵸. 바로 옌푸는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전통 학문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있었다. 폐단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통 학문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통 학문은 과학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침대도 과학인데, 그지? 그죠? 자,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천두슈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두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생각을 계승했다? 그쵸? 옌푸의 생각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그 밑바탕에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떻다? 같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천두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옌푸의 생각을 계승했기 때문에 베이스 생각은 같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죠. 그렇죠? 그럼 천두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봅시다. 자,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바로 뭐다? 자, 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런 데서 중국이 주변 나라 걸 자꾸 짓거라고 우기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왜? 지네들이 짓거 다 파괴시켰거든. 중국은 전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중국의 어마어마한 국보급 문화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중국에 이제 국보급 문화재가 남아있는 게 대만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이제 그 국민당이랑 공산당 사이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국공내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폐색이 짓게 되니까 이제 그 국민당의 그 수장이었던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이 어쨌든 중국 내에 있던 많은 문화재들 다 싸그리 가지고 대만으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 보면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가 그 대만 뭐였더라? 그 어쨌든 큰 박물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중국의 그런 그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나마 조금. 그래서 나머지는 신문화운동을 하면서 다 파괴가 됩니다. 영화를 이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패왕별이 같은 영화 알죠? 그렇죠? 거기서도 보면 어때요? 그 경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경극 옷을 입어야 되고 경극 화장을 해야 되느냐, 그냥 실용적이게 그냥 인민복 입고 그냥 화장 안 한 채로 경극을 할 수 없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서로 싸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 반대하니까 주인공이었던 그 장국영과 그 친구를 서로 뭡니까? 매도를 하면서 결국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장국영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런 그 배경이 바로 이 신문화운동이었다. 그래서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과학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부정적인 거 파괴돼야 되는 거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수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는 바로 뭐다?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바로 뭐다?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했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응? 비슷하긴 한데 이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한 가지 사실 중요하게 배우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해요. 알겠죠? 그렇죠.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선악이 없다는 거.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된다는 거. 바로 천두수의 입장이 그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이제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장을 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뭡니까?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옌푸라는 거죠.
자, 옌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국가 간, 그렇죠. 약육, 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경쟁 승리를 위해 그렇죠. 기술과 그렇죠. 플러스 정신적 자질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가장 강조한 게 바로 과학적 사유 능력을 중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봤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옌프는 바로 뭐다? 인과 실증 방법을 중시를 해서 근대 학문 전체가 이꼴 바로 뭐다? 과학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전통 학문의 배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은 이꼴 바로 뭐다? 전통 학문은 과학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옌프의 생각을 이은 사람이 바로 전두슈. 그렇죠. 이 사람은 전두슈네. 그렇지? 두슈네. 이 사람은 바로 옌프의 생각을 계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천두수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뭐다?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두수가 주장한 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꼴 과학이나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문화인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한다. 자, 그리고 천두수 세 번째 생각, 그쵸? 요것도 밑줄쳐야 되죠. 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과학의 일종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은 과학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뭐다?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이다. 그 말은 이꼴
책임은 누구? 과학을 그렇죠. 이용해 전쟁을 한 인간에 있다. 과학에는 잘못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각을 하고 나글의 전개 방식 자체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바로 무엇의 흐름에 따라? 무엇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 대상을 일종의 어려운 말로 쓰게 되면은 바로 뭐다? 통시적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는 자, 세 번째 사람으로 장진마이가 등장을 해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앞에 한 편이라고 했어. 한 편은 앞에 두 사람과는 어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장진마이는 바로 뭐다?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진마이는 어떤 생각을 한다?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양의 근대 문명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즉 과학을 사용하는 주체가 책임감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다? 핵심은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즉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뭐다?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앞에 읽었던 누구랑 같지 않아요? 가그래? 아까 가그래 누구였어? 아니죠. 박은식, 우리나라에. 박은식과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박은식이 바로 뭐였어? 앞에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앞에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를 이해할 때도. 알겠죠? 그래서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뭡니까? 내세웠다. 중국의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장진마이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진마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진마이는 그쵸? 자,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을 시찰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어떻게 통제되지 않은 과학의 역작용을 목도했다. 쉽게 말하면 부작용을 관찰했다,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장진마이의 핵심은 바로 뭐다? 과학은 어때? 인생관의 그렇죠?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과학적 방법은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뭐다? 과학 수용은 찬성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앞에 있었던 옌프나 천두시와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뭐다 하지만 이와 대비해서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점이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왜 안 나오지? 자, 앞에 있었던 옌프나 천두수 슈와 차이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는 문제가 결국은 문제를 가르는 가장 큰 내용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각각이 어떤 점에서 갖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인지를 이렇게 자꾸 추론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진마이는 바로 뭐다? 인생관을, 그렇죠? 과학과 별개로 파악을 했죠. 이런 점은 앞에 있었던 바로 박은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주장을 했다. 박은식도 우리 전통의 그 유학을 뭡니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듯이 이 사람도 중국의 전통, 정신적인 것은 중국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면에서 사실상 박은식의 주장과 거의 결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중국에서는 서양의 과학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근데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 예전에 또 있었어요.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질문에서는 이제 과학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변화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옌프나 이제 천두수 같은 경우는 중국 거는 아니다.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반면에 나중에 이제 점점 어떻게 발전하냐면 최근에 중국 모습은 똑같죠. 바로 그 뭡니까? 그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알겠죠. 그래서 서양의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국의 전통 과학이 이미 다 있었던 거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서양에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양은 뭐야? 중국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뭐라고 했다? 하늘은 너무 넓고 그 끝을 알 수 없다. 이게 모서리가 없는 거니까 둥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만물 중국 기원설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함께 엮어서 보게 되면은 재미도 있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런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화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이 통시적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했었고, 그럼 나글에서는 이제 서양 과학에 대한 인식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시 마찬가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하나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두 구에서 살펴보고 있고, 사실상 이 두 구의 그 결의 끝에서는 내용이 사실상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사실상 개화라고 하는 것도 서양 문명, 즉 과학으로 대표되는 서양 문명의 수용에 대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과학에 대한 입장과 우리의 개화에 대한 입장은 서로 결이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글로 넘어갑시다. 나글이 아니라 다음 글로. 기계학습의 학습과 확산 모델. 준비됐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다? 확산 모델이라는 것이고, 얘가 뛰어난 것은 바로 뭐다?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죠. 자,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최근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지브리 형태로 바꾸는 거. 바로 그런 게 바로 인공지능의 이런 확산 모델을 이용하는 거. 그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그 독서라고 하는 그 분야는 알겠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독서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조금 밀접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AI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AI를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사람들이 이제 한때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개인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면 반영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었던 2020년, 2021년 이때 모의고사 살펴보면은 특히나 이제 생물 관련 그리고 막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혹은 과학 지문에서 뭐 화학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살균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독서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올해 지금까지만 딱 되돌아봤을 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발 이제 관세 전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모의고사에 관세에 관련된 지문이 또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바로 뭐다?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노이즈라고 하는 건 뭐냐? 요즘 글의 특징이죠. 옛날에는 노이즈 같은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내용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 개념을 설명했다면 요즘은 마지막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중간에 있는 걸 설명해요. 근데 이 방식 순서만 바꾼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요? 하지만 요 방식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예전처럼 그냥 순서대로 쭉 하고 마지막 결론을 제시할 때는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돼서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떨어져요. 근데 요즘처럼 결론부터 제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면 결론부터 나오니까 애들이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한 30%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뭔 말이지? 하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독서를 할 때 학생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 읽어라예요. 이해 안 돼도 뒤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 읽어라. 글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나중에 예로라도 설명하니까 참고 읽어라. 이게 선생님이 요즘에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노이즈는 바로 뭐다?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노이즈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은근슬쩍 확산 이미지는 바로 뭐다? 바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한, 즉 확산 이미지는 쉽게 정리를 하면 원본 이미지 더하기 노이즈가 합쳐진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노이즈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노이즈가 많이 확산 이미지의 그 과정을 많이 거쳐가지고 원본 이미지를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이미지를 노이즈 이미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어떤 노이즈가 더해진지 알 수가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이 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그 말은 순확산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역확산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첫 번째 문단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용어 정리 문단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용어의 개념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지금 확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렇죠? 확산 모델의 개념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문장, 영상, 음성, 생성의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산 모델은 특히 바로 뭐다? 영상, 복원, 생성, 변환 내 기능에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리는 확산 모델의 원리는 뭐다? 그렇죠?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를 했다가, 그렇죠? 다시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 복원이 가능하다는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불필요하거나, 그렇죠, 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노이즈라는 거죠. 즉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막 흔들려 버린다든지, 그렇지? 혹은 기계의 그 한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 그 조금 영상 모습이 왜곡되고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확산 이미지는 뭐다? 이미지는 자,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한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노이즈 이미지는, 그렇죠? 여러 단계를 반복을 함으로써, 그렇지? 원본 이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태의 이미지를 노이즈 이미지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단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순확산 과정에서 역확산 과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첫 번째 과정인, 그렇죠, 순확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순확산 과정은 일단 개념을 나타내면 바로 뭐다?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자, 첫 단계에서는 바로 뭐다? 1번 가면 첫 단계에서는 이러니까 이거 과정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순서대로 1번, 2번 매겨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바로 뭐다?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단계부터는, 그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는 거야. 확산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하고 거기에 또 노이즈 더하고 또 노이즈 더하고 하면은 점점 노이즈로만 가득 차는 화면 그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바로 뭐다?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말 그대로 노이즈를 예측한다고 해서 노이즈 예측기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 내부에 이런 수치들, 그렇죠? 이 수치들이 바로 뭐다? 잠재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도 지도 학습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 실제로 AI 관련된 모의고사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거기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한 가지는 AI가 직접 스스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게 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시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그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인간이 기계에게 이제 그 AI에게 학습해야 될 자료들을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검증된 자료만 보게 되니까 어때요? 인간의 일종의 좀 의도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하지만 단점은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당연히 발전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AI가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거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방대한 양의 그런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학습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알겠죠? 하지만 단점은 어떤 식으로 학습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런 그 뭡니까? 개방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런 지도 학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AI의 학습 방향을 뭐다? 그 정해주는 그러한 학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을 이미 얘가 정답이야 하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 그쵸? 바로 뭐다?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서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정확한 노이즈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노이즈를 제거하면 어떤 원본이 나와야 된다를 점점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순확산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확산 모델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순확산 과정. 자, 이 순확산 과정은 바로 뭐다?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순확산 과정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생성된 노이즈를 어떻게? 원본 이미지에 더해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뭐다? 노이즈
생성기가 역시 마찬가지 노이즈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전 단계의 확산 이미지에 더해 새로운 확산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로 바로 뭐다? 최종적으로 확산이란다.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노이즈 생성기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만드는 역할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노이즈 생성기는 노이즈를 만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노이즈 예측기의 역할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는 바로 뭐다?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뭐다?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 이거를 수치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수치를, 즉 수치가 바로 뒤에 나오는 잠재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그쵸? 자,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지도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지도 학습은 바로 뭐다? 바로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그쵸?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학습 데이터에 제시되는 정답이 이꼴 바로 뭐였다? 그렇죠.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를 줄인다는 건 이꼴 바로 뭐다? 그렇죠? 노이즈 생성기의 노이즈와 그렇죠?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하는 게 바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역확산 과정만 이제 알아보면 되죠, 그렇죠? 자, 순서는 당연히 아까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확산
순확산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확산 과정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필기할 때 어떻게 순확산 과정 밑에다가 저 역확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지. 요런 그 표시들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뭐였다? 역확산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역확산 과정은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역확산 과정에서 하는 노이즈 예측기 역할은 바로 뭐다?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알아내는 역할이 노이즈 예측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면 그러면 과정은 첫 번째로 뭐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노이즈 예측기는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미지 연산기가 다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떻게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바로 확산 이미지의 이런 단계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그렇죠. 여섯 번째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역확산 과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 역확산 과정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였다? 바로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확산 이미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여기서는 사실 이 노이즈 예측기가 하는 역할과 이미지 연산기가 하는 역할을 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지금 바로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노이즈 예측기는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이를 통해 잠재 표현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노이즈를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노이즈는 이제 네 번째로 그렇죠. 이미지 연산기로 넘어가게 되고 이미지 연산기는 바로 뭐다?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그렇죠?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반복되는 과정은 바로 뭐다? 요 2, 3, 4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5번째 바로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된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가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학상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여기서 이 잠재 표현을 구할 때 그렇죠? 여기에 고유 번호를 붙이게 되면은 그렇죠? 이러면 바로 뭐다? 이미지를 선택 생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를 우리가 그 결정을 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잠재 표현들의 수치를 그 뭡니까?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다음 요거를 가면 요로 빼서 잠재 표현의 수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노이즈를 생성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뭐다?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최근에 유행한 프로필 사진 지브리풍으로 만드는 거가 바로 이렇게 바로 뭐다? 잠재 표현의 수치를 조정해가지고 다른 특성의 노이즈를 생성하게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로 AI가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다른 걸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설명해주는 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AI도 그래서 어떻게 유사한 다른 이미지를 갖고 와서 거기서 노이즈를 입혀가지고 확산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거는 아예 이제 다른 풍으로 이제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 생성하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디귿부터 니은 디귿 바로 순합산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 독서를 그러면 여기까지 문학을 약간 문학 저번에도 안 해가지고 아니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지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할지가 좀 애매해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뭐 복잡한 글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리프킨은 자 제레미 리프킨 들어본 적 있어요? 이름만
이름만 들어봤죠. 그렇지? 제레미 리프킨은 정말 서양에 좀 유명한 이제 그 사회학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그 제3의 물결, 정보혁명 이런 것도 주장을 했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회에서 음. 연기하듯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말 쓰잖아. 그치. 그 바로 페르소나의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할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왜? 그렇지. 아니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 내가 가려져 있으니까. 벽 뒤에 아예 있으니까 내 얼굴을 가면을 써서 보여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기 정체성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학생들 많이 얘기하죠. 롤을 하려면 항상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롤을 잘할 수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지? 부모님 안부를 묻는 참 훈훈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사실 서론이 좀 긴 내용이었죠. 자,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그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이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이 된다. 즉 바로 뭐다? 두 가지 관점은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관점은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다라는 보는 관점이야. 그 말은 뭐다? 인터넷 아이디가 명예의 주체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모욕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는 명예의 주체가 아니다. 이런 관점이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인터넷 아이디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그럼 우리는 이미 예측 가능하겠죠.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도 이꼴 명예훼손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 따르면 바로 뭐다?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결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조합하는,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뭐다? 바로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역시 이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이 사람들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인터넷 아이디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지. 그 말은 이 인터넷 아이디가 그 사용자 자신을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일시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이 내용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의 논리적 과정은 바로 뭐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현실 세계와 플러스 가상 공간에 걸쳐서 존재를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따라서 바로 뭐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이꼴 바로 뭐다? 사용자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바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게 얘는 서로 반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렇죠? 대비되는 게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인터넷 아이디는 어떤 것이다?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로움 거기에 복수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구글 메일만 하더라도 어때? 그냥 내 뭡니까 그 이름만 좀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전화번호랑 그냥 이런 거 입력하면 한 사람이 뭐 여러 개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터넷 아이디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바로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도준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나라에 동명이인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도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 하나를 말 나타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인터넷 아이디는 바로 뭐다? 사용자 개인과 동일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세 번째 인터넷 아이디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도 역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얼른 적읍시다. 자, 문단 한 개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의 전개 과정 같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알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철학 지문도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철학 지문들이 바로 이런 논리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라는 것. 즉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하냐라고 했을 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 뭐다? 실명을 거론한 경우 혹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 생각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중에서 다수는 뭐라고 했다? 바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아까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3자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소수 의견도 제시가 됐다는 거죠. 대법원은 그 다수 결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홀수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하는 게 결론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이 갈리게 했는데 다수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나 대법원 법원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즉 누군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특정이 안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때 그 인터넷에서 이제 유행한 방법이 있어. 상대방의 욕을 차단하는 방법. 상대방이 욕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면 먼저 내 이름이 누구, 난 어디에 살아 이걸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아이디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실명도 거론됐고 그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이제 성립한다는 거에서 이제 그 상대방의 욕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서 유행한 게 바로 이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바로 우리나라의 법원의 입장을 보게 되면 먼저 대법원은 그렇죠? 실명을 거론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뭐가 된다? 명예훼손이 성립을 한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알 수 없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용한 게 바로 헌법재판소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수는 바로 뭐였다? 바로 인터넷 아이디만 알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는 이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좀 반대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소수 의견은 바로 뭐다? 인터넷 아이디는 바로 뭐다? 가상 공간에서의 성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름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제3자의 인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을 한다고 보는 대법 헌법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은 또 마지막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까지도 함께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뭡니까?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까지 쉬고, 아까 10분, 4시 10분까지 쉬고, 이제 문학 부분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